들어와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대통령 그 제2요관 거부권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몇 번째가 되는 겁니까? 19번째에 20번, 21번째가 그러네. 되는 거네요. 20번이 네. 넘네요. 네, 이제 20번이 넘었습니다. 이승만을 능가하겠네. 네. 이승만이 45건인가 그렇죠? 예. 예. 저는 노란봉투법은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법이 뭘 되게 선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대법원이 네. 그 판시를 확정을 해놨어요. 너무 노조의 불법 파업 범위가 넓고 지금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그럼 뭐 비정규직이나 하청 본인의 근로조건의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 취지니까요. 해외에서도 이런 입법 예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한테 막 몇백억씩 이렇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니 그게 실질적으로 한 명한테 다 하고 노동 탈퇴하면 소치화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분별을 해줘라. 누가 제일 그럼 선봉에 섰는지 불법에 누가 가담 정도가 큰지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그게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넣겠다는 거예요. 엄청 또 그게 뭐 압도적이고 해외 없는 법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조차 저는 반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논의도 못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퍼주기다, 파퓰리즘이다. 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줄이자. 뭐 한동훈 대표도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바우처 형식으로 공급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5만 원 너무 많다면 줄이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가게를 선별을 해가지고 주든지 이걸 집권 여당이 논의조차 못한다. 모든 걸 정파적으로 아주 당파적으로 정치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냥 민생과는 괴리가 있는 걸 이 사태까지 오게 된 데는 저는 물론 민주당 책임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훨씬 큰 거예요. 집권 세력이니까요.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서 더는 좀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막 너무 지난한 논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 입장이 너무 분명하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재개가 반대하니까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진짜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닌가. 재개가 반대? 야 거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25만 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했어? 야 거부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건건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한동훈 대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고위원회의 그 비공개 최고위 회의 때 25만 원 문제는 우리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 욕먹고 깨갱했다는 소문이 이제 그 국회 주변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전기세도 이거 좀 뭐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다가 또 추경호 원내대표 이래가지고 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합리적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어떤 협치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나 싫어. 나 거부.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또 여론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 거부권이 완전히 상시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게 대통령실로 가면 국무회의에서 거부하고 다시 재의결해서 폐기되고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죽하면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거라도 좀 해보자 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정쟁을 휴전하자 이런 얘기까지 뭐 하던데 네. 저는 대통령의 그 거부권 행사도 행사지만 민주당이 대통령한테 기대를 하지 마시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대통령에게 기대하지 말라. 왜?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야. 그리고 뭐에 절대 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 지고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고 이기의 문제 정상적인 상태의 대통령 그 했던 경험이 있는 대통령으로 생각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대해서 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국면에서?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됐는지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걸로 목표가
목표를 다 이룬 거다. 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주 중심으로 사고하나? 아니 아무것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네. 메뉴, 안주 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야당을 설득해야죠. 국민을 설득해야죠. 그럼 야당을 설득하려면 야당을 압박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야당이 원하는 걸 들어줘 가면서도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국민들 설득하면서 그게 협치예요, 사실은. 그게 왜냐? 국회의 법률과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그게 있어야 행정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라면 야당을 향해서 끊임없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설득을 하는 방법이 예산도 있을 수 있고 정책을 하나 뭐 예를 들면 뭐 들어서 야당 아닌도 괜찮네 하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지금. 하고 예? 싶은 것도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뭐 이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설득하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아니 다수당이라고 무조건 통과시켜? 안 돼. 거부. 거부. 안 돼. 그러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내가 거부할 테니까 이걸 고리로 열심히 싸워. 이거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중요한 딜레마는 뭐냐면 이게 무한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는 쉴 수 없으니까 계속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모 의원하고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벌써 3번째 이제 발의가 됐는데 향후 몇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올해 안에 한 2번 더 할 수 있어. 그럼 연말까지 하면 대통령이 2달에 한 번 걸로 거부권 행사한다고 치면 2번 더 할 수 있다. 그럼 최혜병 사건만 해가지고 5번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모렴치한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에 도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사건 오는 것마다 건건이 야 거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정치는 아닌 거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 기대하지 않겠죠. 민주당이 뭐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뭐 박찬대 대표 이런 얘기했어요. 아마도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거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올 거다. 근데 저는 사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 정도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까지 국민들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냐. 대통령 결심할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뭐 탄핵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국민의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200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8석의 정치력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서로 지금 보면 정치권이 범야권 진영에서도 약간 남탓 공방하는 것처럼 보여요. 개혁신당은 민주당 비판하고 민주당은 또 개혁신당 같은 데서 잘 안 도와준다. 혹은 또 뭐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범야권이 192석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이 정부가 잘 가도록 밀어라라는 게 지난 총선 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2석이 단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세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냐. 저는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각자 다 개별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다 바쁘시거든요. 인사청문회 끝나면 또 입법청문회 끝나면 또 필리버스터 해야지. 필리버스터 밤새고 나면 또 뭐 이 상임위 열어야 되지. 바쁘긴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근데 뭐냐 이거예요.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은 어디서 느껴야 되냐. 저는 이제 저희 방송 정치인들도 많이 보시니까 저는 그 대목을 좀 고민해 주십사.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총선 끝나고 벌써 넉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저는 우상호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이제 민주당도 네. 그게 이제 강대강으로 갔던 부분이 있고 이게 오히려 이제 지지층한테 효능감을 보여줄 의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숙제, 거기에 대한 반응 성격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전 최상병 특검은 굽히지도 말아야 되고 당연히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상병 특검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사실 뾰족한 수가 대안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 정말 이슈를 던졌을 때 민주당 총선 1호 공약도 25만 원 지원금이었고 거기에 대해선 상대방이 전혀 울림이 없는 거니까요.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데 왜 논의를 해야 돼. 그렇다면 정말 중간 지점에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괴리가 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나서고 홍보에도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싸운다는 인상밖에 같진 않고 22대 국회는 지난 국회에도 굉장히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더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정상화의 반만이라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이제는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민들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TMF 사태 있죠. 주가 폭락하죠. 그다음에 물가는 뭐 계속 천정부지죠. 자영업자들이요. 소상공인 100만이 폐업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방금 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서울에 카페 있잖아요. 커피숍 많이 가지 않습니까? 폐업이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게 삶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빚에 빚. 계속 대안은 정부에서 내놓는 대안이라는 건 계속 빚 내라. 돈 더 꿔줄게.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들이 안 되는 건 사람들이 카페도 잘 못 가게 되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뭐 대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 뭐 정치적인 거 다 빼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뭔가 정부니까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기대를 합니까? 아니 공무원이 저는 권익위 공무원 이거 그 사건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로 보십시오. 박정훈 대령 군인이에요. 백혜룡 경정 경찰입니다. 권익위 공무원이 경찰, 군인, 공무원이 지금 다 곡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도대체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여당에서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대책을 내놓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오로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앉아가지고. 국민 눈치는 전혀 보지 안 않고 보지. 대통령 공직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그 인사를 예를 들고 이진숙, 김문수 뭐 이런 분들 강성의 인사들을 그 임명하는 이유가 네. 오히려 지지율이 낮아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에서 전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성의 그 장관급 인사들이 해당 부처를 장악을 하고 본인들이 끌고 나가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식 때문에 오히려 강성 인사들을 추천한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 통상 그 정권 그 지지율 네. 20%대가 되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죠. 그리고 다 비망록 쓰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뭘 하려고 보면 전부 법을 다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예. 네. 혹시 정권이 바뀌거나 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뭐 하라 그러면 하는 척하고 안 하고 하는 척하고 시간 보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진짜 아까 자영업자 폐업률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맞습니다. 편이고 예. 지금 출혈 경쟁 너무 심한데 제가 어제 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저가 커피 경쟁에서도 이제 살아남질 못하는 건데 2,000원, 1,500원 해도 남는 게 없으니까 폐업하는 건데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38만 원짜리 커피를 팔더라고요. 네? 38만 원이에요. 한 잔에 와. 예. 근데 그거는 물론 나머지 커피들도 다 그런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한 15,000원대예요. 그러니까 비싸요. 강남 커피 비싸요. 근데 네. 줄을 굉장히 서서 이게 38만 원짜리 커피를 예, 근데 아마 드시는 게 38만 원짜리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는데 가는 걸 탓하는 게 가보자 아니고 선배 어떤 데지. 저는 양극화 너무너무 심한 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부의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거는요. 법인세 인하 때문에 올해 10조 원이 지난해보다 덜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뭐 증여세 다 낮춰준다는 그런 방향성. 그거는 정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1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는 그 받침을 그냥 허물어 버리겠답니다.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 후세대한테 전가될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지지층만 보고하는 정치로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그래서 낙수 효과는 있었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없으면 지금이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능력, 더는 기대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쨌든 집권 세력이라는 지금 전제를 부인할 수는 없다 보니까
아 정말 이거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정 운영에 철학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국정 운영에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서 그게 대북 관계, 그다음에 경제 정책, 뭐 무슨 안보 정책 뭐 이런 걸로 쫙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일맥상통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 감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해주고 그 감세된 만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부자 감세 또는 그 법인세 기업의 세금을 감세해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일자리와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기가 상승기에는 세금을 좀 더 걷고 하강기에는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이런 그 효율적인 방식의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철학 자체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